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난 12월에 만들어진 일자리는 21만 6천 개, 실업률은 3.7%입니다. 전문가들 예상보다 좋았고 따라서 3월부터 이자율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내려간 가솔린 값이 현재 전국 평균 3달러 9센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심리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큰 소매업소가 펩시와 세븐업 등 펩시코 상품을 팔지 않는다고 발표하자 미국에서도 지켜봅니다. 인플레이션은 내려갔는데 여전히 비싸게 받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 다른 나라에도 추세로 이어질지 지켜봅니다. 개학 첫날 용의자를 포함해 6명이 숨진 아이오와주 고등학교에서의 총격 사건 동기는 수사 중입니다.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한 론 디산티스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연방 총기법을 개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는 공화당 내에서 경선 지지율 2위인 게 맞지만 그에게 지원하는 돈은 낭비라고 폴 크루그먼 교수가 컬럼에서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양자구도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서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재선되면 의사당 폭동 사건 연루자들을 사면하겠다고 반복해서 공약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탄도미사일로 러시아가 화요일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발표입니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다른 군사기술 지원을 받는다는 게 백악관의 같은 발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안을 향해 200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또 김정은의 어린 딸 김주애가 이미 후계자로 결정됐다는 한국 정보국의 발표도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미성년자 소녀들을 세계 최고 권력자와 부자들에게 매춘시킨 앱스타인 리스트 2탄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앱스타인은 갔어도 앱스타인과 함께 놀던 남자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 게 맞는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2024년 1월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주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2023년도 마지막에 미국의 경기는 어땠는가 하는 오늘 발표가 나왔죠. 이 모든 것들이 또 2024년도 선거와도 연관이 되고요.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21만 6천 개, 전문가들 예상보다 좋습니다. 한 17만 개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여러 할로데이, 세일 기간 다 포함하더라도 그런데 21만 6천 개였습니다. 채용시장 뜨겁다는 것 알 수 있고 고용이 슬로우해질 것이다 하는 경고가 계속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데 가장 많은 일자리 한 5만 2천 개 정도 만들어졌고 의료 분야 3만 8천 개 그리고 건설 등에서 좀 채용이 증가했고요. 줄어든 곳도 물론 있죠. 운송이라든가 창고 이런 데는 줄어들었습니다. 실업률도 3.7%로 전문가들은 3.8%를 예상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낮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업률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베트남전이 언제였습니까?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때잖아요. 그때 이후에 실업률이 4% 미만을 가장 오래 지금 기록하고 있는 때 실업률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입니다. 베트남전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임금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시간당 평균 받고 있는 돈은 지난달에 12월 달에 11월에 비해서 0.4%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1년 전보다는 4.1%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에 나온 그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3.1%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봉급은 4.1%가 올랐다 하면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하는 게 되겠죠. 또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죠. 12월 달에
그 일자리를 지금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이 수치도 62.5%로 그 한 달 전보다 약 0.3% 줄어들었습니다. 원하면 이제 일을 대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10월 달과 11월 달의 일자리는 원래 항상 이런 거 미리 발표하고 그 뒤에 이제 최종적인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건 조금 하향 조정돼서 2달 동안에 원래 발표됐던 것보다는 7만 1,000개 정도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것도 지금 최종치는 아닙니다. 다시 나올 거고요. 어쨌든 이자율을 연방준비제도가 그렇게 열심히 올렸어도 그게 미국 경제에 고통을 줬다던가 일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보고서가 나오면 나올수록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경제가 나쁘다 하고 불만을 하고 있고 백악관에 이게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지 될 것은 처음에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자율을 6월 말부터 내릴 것이다 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뭔가 경제적인 수치 같은 변동이 있어서 3월 말부터도 이자율을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아서. 그런데 아니 고용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이자율 인하는 3월 말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또 그래서 경제를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3월 말부터 내린다고 하는 게 오늘 수치의 발표로 힘을 조금 덜 받게 됐습니다. 뭐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않게 반응하죠. 왜냐하면 뭐 이자율을 빨리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리고는 이제 지난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다가 놓쳐버렸는데 항상 이렇게 기회가 다시 오네요. 가솔린 값이 지난주에 이제 갤런당 캘리포니아주는 안 그렇지만요. 3달러 평균 값이 그렇게 내려갔다. 그 아래가 되는 지역도 많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 주일을 더 두고 본 겁니다. 두고 봤는데 여전히 3달러 그것도 아주 낮은 3달러 9센트거든요. 평균 다 합쳐보면. 캘리포니아주가 제일 비쌉니다. 지금 갤런당 4달러 71센트. 제일 싼 곳은 아마 오클라호마인 것 같아요. 2달러 66센트. 왜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지도 보고 다 클릭하고 적어보다가 또 2번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오클라호마가 맞을 겁니다. 아마 2달러 66센트. 그럼 캘리포니아주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뭐 갤런당 2달러 뭐 10센트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일단 한 주일 더 몇 주일 더 봐야 되겠지만 가솔린 값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소비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가 미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마음이 괜찮은 것 같아? 하면 뭐 괜히 뭐 한꺼번에 가서 쫙 돌아보면서 쇼핑을 해야지 하다가 급하니까 그냥 가야지 뭐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그런 행동 경제학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중요하고 소비자 심리 가운데서도 식료품비와 가솔린비와 렌트비에 우리가 제일 항상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캘리포니아주가 아무튼 1등입니다. 가솔린 값 비싼 것은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깨끗한 환경 뭐 이런 것이 꼭 뭐 주민에게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게 그런 산업을 주도해 나감으로 인해서 세계를 이끌고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살 길이다라고 캘리포니아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인들은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저런 이유로 4달러 71센트 워싱턴주도 비쌉니다. 주로 이제 서부 지역이 비싸요. 진보적인 도시가. 워싱턴주도 갤런당 4달러 12센트라는데요. 또 비싼 곳이 오늘의 미국 많이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하와이네요. 그래도 하와이보다 캘리포니아주가 더 비싸요. 하와이가 갤런당 4달러 67센트. 뉴욕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뉴욕이 3달러 34센트. 펜실베니아가 3달러 39센트. 네바다주 서부잖아요. 3달러 99센트로 뉴욕이나 펜실베니아보다 비싸고 또 오레곤주 3달러 77센트, 애리조나주 3달러 44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가솔린 값이 갤런당 3달러 아래로 평균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뭐 당연히 없었지만 3달러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만약 앞으로도 몇 주일 동안 이제 3달러대를 유지하면 그게 계속 갈 수 있다는 게 되고, 이 굉장히 이제 이건 뭐 경제가 강한데도 또 실업률도 낮은데도 일자리도 많은데도 경제가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경기 침체 그 분위기 자체는 누그러뜨린다. 이게 물론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코리안 아메리칸 식당인데 요즘 외국 손님들이 많이 가지 않는 식당은 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명하게 힘든 게 사실인데, 이렇게 봉급을 받아서 사실 고용주가 아직까지 좀 힘들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타격이 오지 않는 사람들도 나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같은 심리, 소비자의 심리는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늘부터 열심히 오늘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 가서 선거 캠페인을 할 텐데 경제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걸 잘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아직 국민에게는 딱 그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팀스터 자동차 노조가 당연히 그 미국에서 저는 제일 친노조 대통령입니다 하고 자동차 3사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파업을 할 때 그 가서 피켓 라인에서 피켓까지 들고 열심히 싸워줬건만 아직까지도 팀스터 노조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는 물론 지지했지만, 그리고 지금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랄라고를 방문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수요일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팀스터 노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Maybe 대통령으로서 내가 재선되면 뭘 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함인지 정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돼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날씨가 나빠서 내일로 예정됐던 것을 하루 당겨서 펜실베니아 독립운동 을 하던 당시에 겨울 그 아주 춥고 추웠던 야영지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독립을 해서 이렇게 막 선조들이 지켜왔는데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입니다. 왜요? 오늘은 분명히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구도로 간다는 게 되는 거죠. 펜실베니아주는 바이든이 태어난 곳입니다. 물론 잘하고 정치 활동을 하고 한 곳은 델라웨어지만, 그리고 2020년도에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2016년도에는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습니다. 펜실베니아. 그리고 올해 펜실베니아주는 must win.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이겨야지만 되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민주주의의 그 트럼프가 얼마나 해가 되는가, 그리고 일자리도 오늘도 보셨죠? 하는 것 얘기하겠죠. 인플레이션 줄어드는 것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막 말하고 박스 같은 데서 미국이 못 살 곳이야, 캘리포니아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라고 할지라도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홈리스 많고 범죄율 높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미국에서 폭력 범죄가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겠죠. 그리고 또 플러스가 되는 게 낙태 문제 같은 것. 오늘 아마 그 현장의 의사당 폭동 사건의 피해자도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미국의 좋은 점이기도 하고 미국의 방종함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죠.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바이든 사기꾼이다, 바이든 주변도 전부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이든을 그 주변 사람들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적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전부 감옥에 가둬버리겠다고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요 며칠은 더 강조하는 것은 의사당 사건에 일으켜서, 그리고 그 문제로 뭐 감옥에 가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사면하겠다는 것을 공약을 합니다. 내일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난 그날 펜실베니아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아이오와주에 가서, 아이오와주가 민주당은 아니지만 공화당은 1월 15일에 그 말하자면 그 코커스 전당대회를 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트럼프는 사면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일리노이주
진보자였나요? 일리노이주도 뭐 콜로라도나 메인주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주에서는 예비선거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트럼프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마 앞으로는 이제 아이오와 선거만 끝난다 할지라도 한 사람 이름은 제가 안 부르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는 아이오와가 워터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 앞에 또 디센티스에게 이름을 붙여요. 나폴레옹 디센티스에게는 아이오와주가 워터루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워터루. 나폴레옹의 마지막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오와주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뉴햄프셔에서는 maybe, may not 인데 may not일 경우가 많죠. 여전히 뉴햄프셔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두 군데서 다 지고 계속 지지율 질질 끌려다니면 maybe 정말로 이건 maybe입니다. 론 디센티스가 언제 후보 사퇴를 발표를 하나 출구 작전을 어떻게 세우냐 그런 문제 정도를 또 뉴스로서 전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론 디센티스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어제 이제 뭐 타운홀 미팅이 있었잖아요. 아이오와주에서 디센티스도 니키 헤일리도 그래서 이 본인은 플로리다주에서 너무나 강한 그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본인이 서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게 약하다라고 했지만 too late, too little 이고요. 그리고 니키 헤일리도 타운홀 미팅을 했지만 지난번에 그게 또 계속 끌려다니네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노예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시인한 그 부분을 어제 막 해명을 하느라고 말이 꼬이고 하던데요. 아무튼 그 사이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좀 이제 그만 좀 물러나 하지만 물러나지 않고 비디오를 한 1분 조금 넘는 비디오에서 저는요 8년 전에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거 제가 굉장히 크게 실수한 겁니다. 그때 왜 트럼프를 지지했냐면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차피 이길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 조금 더 좋은 대통령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한 실수였습니다. 이런 이제 캠페인 요즘 돈 쓸 때도 많은데 그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요즘 랠리하는 거 이외에는 전화 캠페인, 소셜미디어로 캠페인을 지금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키 헤일리도 아마 뉴햄프셔까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폴 쿨그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쿨그먼 교수가 오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처음에 공화당의 그 월스트리트의 아주 큰 손들을 조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참 위선자다. 마치 자신들이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좀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에서 떨어져서 처음에는 디센티스가 될 줄 알고 디센티스의 돈줄과 연줄을 대다가 그게 아닌 것으로 이 사람 허당이네 하는 게 드러나자 니키 헤일리 쪽으로 이제 돈줄과 여러 가지를 댔다. 우리들은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JP 몰건 체이스 라든가 아니면 뭐 코크 브라더스의 살아남은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돈을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정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면 뭐 제이먼 다이먼 같은 경우는 뭐 JP 몰건 체이스 대표로 있으면서 다른 작은 은행들도 관리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훌륭한 위선자를 원하는 건데 마치 저는 좀 트럼프와는 달리 좀 온건하고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니키 헤일리나 아니면 리틀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론 디센티스 그런 사람을 지지함으로써 트럼프라는 극단적인 인물을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는 위선자들이다. 월스트리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돈 낭비다. 돈 낭비야. 이 니키 헤일리도 노예제가 남북전쟁의 원인이었다고 말 안 하는 것을 봐도 트럼프와 다를 바가 없고 디센티스도 트럼프와 다를 바가 없고 리틀 트럼프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적대감을 좀 피해보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참 정치적으로 둔감하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공화당에서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공화당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적어도 몇 번의 그 선거 주기는 지나야지 이렇게 공화당에서 조금 온건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항상 본인들이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이상을 위해서 이제 니키 헤일리나 론 디센티스를 지지하는 것처럼 프리텐드 척하는 거 그만해라 하는 식으로 밥맛 없어요 하는 식으로 폴 크루그먼 교수가 오늘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썼습니다. 잠시 뒤에 그 앱스타인 리스트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개학을 한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바로 이제 지금 타운홀 미팅 보이고 있네요. 디산티스와 니키 헤일리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또다시 또 보고 아까 조금 잘 안 들렸어 하고 뭐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리뷰하고 또 들여다보고 하는 게 훨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활용도이기 때문에 대강 받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차피 트럼프 때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으로 거의 뭐 확정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는요. 어쨌든 CNN 방송이야 본인들이 타운홀 미팅을 주도를 했으니까 텔레비전 화면에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오와주에서 인구가 한 8,000명밖에 되지 않는 지역 페리라는 곳에서 고등학교에서 17살 학생이 총을 뭐 2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쏘고 본인도 본인 총으로 숨지고 6학년 학생 숨지고 5명 다쳤습니다. 제가 헤드라인에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5명에게 부상을 입혔는데 오늘 헤드라인을 정정해야지 되겠는데요. 지금에 와서야 6명이 숨진 게 아니라 그 용의자하고 1명이 숨지고 그러니까 2명이 숨지고 나머지가 다친 거죠. 그런 그 사건입니다. 예, 정정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오와 주에서 뭐 말씀드려서 뭐 하겠어요. 지금 막 오늘 문 당연히 닫죠. 그리고 용의자 17살인데 자살했고 딜런 버틀러라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소셜미디어에 여러 가지를 썼기 때문에 경찰이 그것을 수사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특별한 동기를 쫙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총, 작은 그 컬리버 핸드건과 또 그 펌프 액션 샷건을 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드모인에서 조금 북서쪽이던데요. 지도 보니까 아이오와주의 전당대회가 1월 15일에 있잖아요. 코커스가 여기서 이제 물어봤어요. 론 디센티스에게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적인 연방 총기법을 좀 개정을 할 뜻이 있나? 왜냐하면 론 디센티스를 포함을 해서 공화당의 후보들은 전부 그 총기 소지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지역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말을 아주 잘 피해간 거죠. 보통 이제 총기, 특히 이제 대량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하면은 정신건강이다. 총이 문제가 아니라 총을 쏜 사람의 정신건강이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방 그 법으로 총기법에 대해서 뭔가를 개정할 뜻이 있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당선된다면.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문제죠. 아이오와라는 지역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그럴 뜻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그 같은 헌법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침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론 디센티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는요 초등학교 같은 데서 아니면 뭐 많은 곳에서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는 거. 그래서 다친 어린이들이 11살에서 12살 사이거든요. 그리고 한 명은 학교의 행정관이 다쳤고 또 부상자 한 명은 위독합니다. 그런데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문제고요. 그리고 뉴욕은 텍사스주에서부터 지금까지
서류 미비자를 3만 3천 명을 뉴욕 쪽으로 보냈답니다. 텍사스의 주지사가. 그랬더니 뉴욕에서 버스 회사를 고소를 했어요. 지금까지 3만 3천 명 이상을 계속 이제 뉴욕 쪽으로 옮겨다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버스 회사는 그동안에 뉴욕의 시장이 뭐 경고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텍사스 주지사의 상업용인 것은 당연하고 텍사스 주지사의 입장을 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택시 회사의 7억 800만 달러, 택시가 아니라 버스, 전세 버스 회사에 7억 800만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7억 800만 달러는 왜 나오냐면 이건 정신적인 보상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준비도 돼 있지 않는데 보내면은 주택이라던가 많은 것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3만 3천 명에 대해서 7억 800만 달러다.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돈을 그렇게 받고 하려고 해도 그러면 소송 걸려서 골치 아플 테니까 웬만하면 보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것.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뭐 침대 시트 같은 침대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감옥에서 어쨌든 이불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본인이 숨졌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숨졌을 때는 그 감옥이 워낙에 이제 수감자들을 철저히 무슨 자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하필 그때 뭐 누가 안 보고 이래서 말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숨졌지? 그리고 실제로 저는 또 하나 이상한 건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똑똑하고 해서 사람들이 뭐 말상대도 많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뭐 돈에 관한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거잖아요. 뉴멕시코 어디 무슨 섬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뉴멕시코에는 뭐 만 에이커가 아니라 몇 에이커죠. 그런 집에 만 에이커 목장 많네요. 만 에이커예요. 만 에이커. 야 대단하네요. 거기에 무슨 뭐 지하에 보면은 스트립 클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스트립 클럽을 놓고 무슨 샤워장 같은 데도 한 8명의 샤워장에 만 에이커의 목장에 지하에 스트립 클럽을 만들 정도가 되면은 본인들이 원하면 개개인의 샤워 시설이지 왜 8명이 한꺼번에 들어갑니까? 많은 것을 상상해 주게 하죠. 제프리 앱스타인이 본인도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무슨 지금 피해자의 고소하고 증언한 것에 따르면 그리고 상당한 또 증명이 되기도 했고 그러면 막 서비스를 받고 미성년자 그것도 예쁜 아이들만 골라서 그리고 또 친구 데리고 와 그럼 돈 줄게 하고 실제로 친구 데리고 가고 돈 받고 1년에 몇 번씩은 VIP를 초대를 해서 딱 뭐 스트릿 클럽에서 뭐해서 그런 때 뭐 피우고 이런 건 안 하겠어요. 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지만 많이 피해갔어요. 이리저리 이리 피해가다가 어떻게 딱 꼬집어서 걸려서 이 사람은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결국은 자살했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 앱스타인의 말하자면 공범이잖아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여자입니다. 기슬레인 맥스웰이라고 영국의 정말 출판업계의 대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사업 망하고 나서 그래서 영국에선 사교계의 여왕이었죠. 소셜 버터플라이였죠. 아주 고급 소셜 버터플라이였는데 그 여성이 앱스타인과 어울리면서 포주처럼 아이들을 탁 이렇게 포섭을 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 여성이 지금 2021년도에 유죄로 판결돼서 고급 성매매한 거죠. 근데 대상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수감됐는데 20년 징역형입니다. 공범자가. 그런데 그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본인이 엄청 즐기기도 하고 했었던 앱스틴은 18개월밖에 사실은 징역형을 안 받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피해자인 여성들이 살아있는 기슬레인 맥스웰을 고소하면서 많은 법원 기록이 그제 이제 900페이지가 나왔고 어제 다시 추가로 한 300페이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런 게 뭐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이름이 많이 나온 게 트럼프하고 빌 클린턴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과 함께 이제 등장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마이클 잭슨 등등등등 너무 많은 그런 그 사람들, 트럼프의 변호사까지 어제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간들이 본인들의 딸뻘 되는, 딸보다도 뭐 때로는 어리고 하겠죠. 그런 소녀들과 너무너무 오랜 동안 미국에서, 미국 밖에서 개인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로리타 익스프레스잖아요. 여러분들 그 영화 가운데서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가장 아주 뭐라고 하나요? 가장 야하다는 게 더 야하게 느껴지죠. 무슨 다른 용어보다도 어린아이와 나이 든 남자와의 성관계를 묘사한. 그래서 그 앱스타인의 비행기를 로리타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목장에서 등등등등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 에우드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 이름도 있고 뭐 엘고 이름도 있고 모르죠. 근데 이런 이름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앱스타인과 함께 놀아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사람도 그런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무슨 투자가들, 영화배우 등등의 사람들과 뭐 말도 해주고 투자 자문도 해주고 뭐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뭐 자선 사업도 하러 다니고 그러기도 했겠죠. 비행기를 빌려주기도 하고. 어쨌든 에우드 바라크 전 이스라엘 총리 이름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연관이 되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기소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수사관 조셉 리켈이라는 수사관이 증언한 이런 법원 기록을 보면은 동시에 뭐 몇십 명의 여성들이 마사지를 해주고 일을 한다. 그럼 그 마사지가 뭐겠습니까?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친구 데리고 가면 돈 주고 아무튼 이런 일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 앱스타인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기소가 돼서 의문의 죽음, 자살로 뭐 결론을 내렸지만 그 관계 당국은 그랬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앨런 더쇼위츠 같은 내가 미국 최고의 헌법 전문 변호사예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때 트럼프가 무죄라고 열심히 변호를 하고 오제이 심슨도 변호하고 마이크 타이슨도 변호하고 이런 사람들 이름 나왔어도 어제 팍스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비행기를 타고 그의 뉴욕에 있는 집에 갔고 그리고 뭐 뉴멕시코 집에도 가고 어디에 섬에도 가고 다 하기는 했지만 나는 그가 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과연 수사가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실무자들은 수사를 하는데 그 웃선이 막아서 그럴까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언젠가 베니티 페어라는 잡지가 무슨 패션 이런 것도 많이 보도하지만 정치 보도도 강합니다. 베니티 페어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걸 보도하려고 하니까 빌 클린턴이 대통령 당시에 쾅 하고 베니티 페어를 등장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의 좋은 친구 제프리 앱스타인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기사 그거 사실 무근이니까 내지 말라고 대통령이 압박을 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프리 앱스타인은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었을 때는 뭐 백악관을 15번인가 갔다던가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와는 사업 관계로 결국은 나중에 그 싸움이 나서 보지 않게 됐지만 그전에는 막 트럼프와 잘 알고 트럼프와 어울린다는 것을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 엄청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고 그리고 제프리 앱스타인 집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욕 포스트에는 사진이 있던데 마치 여자인 것처럼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그런 그림을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뭐 150명 이상이 거론됐으니까 한 사람도 어린아이 성매매를 안 했을까요? 그거는 그렇다고 아무도 안 했어라고 생각하기가 무리인 것 아닌가요?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도 음모론이 너무 많아서 어제 이제 저에게 비난을 하시는 분이 아니 바이든 이름이 거기에 똑똑히 적혀 있던데 왜 바이든은 얘기하지 않고 트럼프는 이름이 없는데 왜 트럼프 이름을 부르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던데 어디서 이제 그런 내용을 듣고 보시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너무 신기할 따름이고요. 바이든 이름 없고요. 트럼프 이름 가장 많이 나오는 두 사람 빌 클린턴과 트럼프 이름이 그 보고서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빌 클린턴과 트럼프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수사관이 증명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영원히 그렇게 되기도 힘들 것 같고요. 본인도 숨져버렸고 아무튼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는 프랑스의 일이지만 저는 처음에는 이게 어제 저녁에 밤에 자기 직전에 월스트리트에 실린 걸 봤거든요. 아침에 나오니까 모든 매체에서 세계 매체가 다 보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프랑스 것인데 하고 보니까 일리가 있더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살다 오신 분 계세요? 아니면 프랑스에 여행 가셔서 아니면 뭐 머무르시다가 까르푸라는 가장 큰 그 그로서리 도매가 아니라 소매업소라고 하네요.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하네요. 이 까르푸에서 뭐 프랑스에만 뭐 3,440군데가 스토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펩시코 상품을 팔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너무 비싸다. 아니 이렇게 비쌀 수가 있는가. 그동안 뭐가 이래서 저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에너지 값이 등등등등 해서 뭐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인플레이션도 많이 내려가고 에너지도 안정화되고 했는데도 여전히 값을 너무 비싸게 받아서 우리 까르푸는 그런 회사 상품을 팔지 못합니다. 그런데 펩시코 상품이 좀 많아야죠. 중요한 상품, 필수품처럼 돼 있는 펩시, 세븐업, 그리고 레이 포테이토 칩스 있잖아요. 좀 노란색 하얀색 포장돼 있는 도리또 칩스도 마찬가지고 퀘이커 시리얼도 있네요. 퀘이커 시리얼도 펩시코인데 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데도 계속 원자재 값도 내려갔는데 그 올라갔다고 하고 뭐 노동력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그렇게 비싼 값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프랑스의 이 기업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프랑스 정부도 그 전에 노력을 한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적어도 식료품 값이 5% 정도는 낮아지는 걸 보고 싶다. 왜 환경은 달라졌는데 계속 좋은 쪽으로 달라졌는데 계속 이렇게 무슨 제조업체라든가 식품업체는 이럴 수가 있는가. 식품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모든 점이 다. 저도 연말에 이제 와인을 몇 병을 샀는데요. 선물 드리려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매년 같은 와인을 사는데 값이 왜 그렇게 비싸졌느냐고요? 그런데 글로벌 이렇게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1년 동안 두 자리는 두 자리인데 그게 뭐 40%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산 와인은 그랬는데요. 그런 비율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회사들 가운데 다수는 그래서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동차 회사를 보세요. 공급망 때문에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없어서 못 팔고 비싸고 했지만 나중에는 재고를 줄이고 오히려 조금 만들면서도 조금 팔았어요. 팔기도. 이유는 훨씬 높아졌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득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계속 우는 소리 치는 것 아니냐. 이런 걸 정부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가 소매체인과 제조업체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도 슈퍼마켓이 기본 식품이 너무 지나치게 뭐 올라간다던가 하면은 이걸 이제 무슨 보고하는 체계, 정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를 하겠다 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프랑스의 그런 그 슈퍼마켓 체인이 까르푸 하나뿐이겠습니까? 많으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이거 우리도 까르푸를 따라가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는 월마트도 보고 있는데 월마트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은 월마트에 싸고 질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전에는 질보다는 좀 싼 것 그러다가 이제 그로서리 아주 많이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싱싱하면서도 싸고 했었는데 그 뒤에는 이제 다른 물건들도 싸면서 좋은 것으로 월마트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월마트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미국에서 펩시코 제품을 보이콧할 만한 그런 그로서리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도 보도를 하고 영국의 가디언도 보도를 하고
MSNBC도 보도를 하고 BBC 방송, 뉴욕타임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보도를 드릴 때는 평소에 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한 군데 매체만 보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조금 여러 군데 보거든요. 기사도 하나 가지고 완벽하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곳에서 굉장히 그 심층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과감한 조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선한 과감한 조치를 할 때는 남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게 넘버 원. 넘버 투는 이렇게 까르푸라는 그런 업체가 물론 임마누엘 마크롱의 여러 가지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딱 펩시코에게 그런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꾸준히 값을 우리가 좀 조정을 하면 좋겠다. 조정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도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파는 수밖에. 그리고는 이제 펩시코라는 상품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펩시코가 이 까르푸라는 프랑스 최대 규모의 식품업체에 다시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선한 선순환이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오늘쯤은 굉장히 재미있는 날인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연관된 것부터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측이 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새롭게 뭐 확장하지 못한 채 전선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러시아는 이제 화요일에 처음으로 북한이 보낸 탄도미사일을 썼다는 겁니다. 사거리가 550마일. 발사대도 북한이 보낸 것이고요. 존 커비 국가안보 대변인이 어제 딱 이 보고를 하면서 차트를 옆에 그려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전투기 아니면 이제 그 밖에 다른 군사기술을 북한에 지원했다는 건데 미국이 지금까지 그렇다 무슨 뭐 타날도 북한 것이 러시아로 갔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그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건 처음입니다. 유엔 안전 그 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러시아로서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크루즈 미사일 공급망을 구축했지만 급하니까 당장 이란이나 북한 것을 많이 쓴다는 얘기고 미국은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은 의회에 그러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세계 모든 언론이 북한이 이제 그 연평도 해안 그쪽을 향해서 200발이 넘는 포탄을 발사해서 2010년도에 연평도 포격으로 4명이 숨진 일이 있잖아요. 한국에선 놀라고 주민들 다 대피하고 그랬는데 뭐 완충지대에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한국 영토에 진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 백령도 대청도 주민 다 대피했고요. 위성 발사 성공했죠. 개성공단은 이제 완전히 끝났죠. 포격 이런 것 있죠.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있죠. 하니까 아주 걸끄러운 그런 일이 되고 김주애가 한 10살쯤 됐다고 하는데 뭐 동생 남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있지만 김주애가 일단은 승계자다 하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발표를 세계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하고 국가정보원도 이것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고 칭호부터 뭐 가장 사랑받는 가장 존경받는 자녀 하면서 군 장성들이 무릎을 꿇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40살이 되는데 건강이 괜찮아 보인다고 하는데 미리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1948년도 건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4대 세습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왔던 곳에서 이제 최초의 가부장 제도도 있는 데서 여자 통치자가 나온다 등등 하는데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는 40살, 딸은 10살 정도 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